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우리가 잠옵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도 드리고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그리고 잠옵이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도 되고요. 특히 이제 통계적인 분석이, 여러분들이 쉽게 GUI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것이 R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R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에 이제 R 커맨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텐데요. 근데 R 커맨더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사실 이제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만 R 커맨더는 R도 같이 구동을 지금 실제로 해야 되고요. 매번 패키지에서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각화 부분은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잠옵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그 R의 가장 여러분들이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각화고,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빅데이터 머신러닝에 기본적으로 R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패키지도 자주 업데이트 되지만 그보다 저는 파이썬에 비해서 R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gg플롯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시각화 프로그램이죠. 이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R의 gg플롯을 굳이 이제 그 명령을 치시지 않으셔도요, 간단하게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엑셀하고 SPSS하고 제모비, 사실 이 세 개는 약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SPSS나 이제 자모비를 이용하시려면요, 자, 바로 이 엑셀이라고 하는 파일로 우리가 전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아예 제외해 놓고 이 두 프로그램만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SPSS는 SAV라는 형태의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자모비는 이제 R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오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설치까지 하시는 게 이 첫 번째 시간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실 여러분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엑셀이나 SPS는 또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엑셀이나 SPSS 외에 잠옵이라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는 거, 그것이 핵심이고요.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 자, 엑셀은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위해서 많이 쓰고요. 또 엑셀에서도 시각화 표나 그래프를 많이 이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 엑셀은 사실 데이터를 탐색할 때 많이 쓰죠. 탐색보다는 데이터 보기나 처리 단계에서 많이 씁니다. 자, 제가 이 단계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요,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머신러닝을, 자,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파이프라인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파이프 아시죠? 이런 관을 얘기하잖아요. 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하나 부분이 아니라 관하고 관이 연결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직무는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보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 단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결측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측값을 제거할 수도 있고, 네, 이것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상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웃라이어를 역시 마찬가지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우리가 EDA라고 하는 데이터 탐색을 하시게 되죠. 이 데이터 탐색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시게 되냐면, 각각 한 변수, 우리가 여기서 단변수라고 하는데요, 단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분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변수, 자, 두 개의 변수 이상을 가지고 또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성별에 따른 특성이 어떤지, 연령에 따른 특성이 어떤지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하게 되죠. 자,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때 분석은 각종 모델링을 쓰게 되겠죠. 자, 이 모델링이 뭐 크게 보면 자, 데이터 마이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소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마이닝의 세부 분야인 딥러닝을 할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은 이제 모델링을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해석하거나 시각화를 하시게 돼요. 즉, 시각화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대체로 제가 이제 그 학생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게 되면,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이 이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 이제 현업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 현장에서는 파이프라인, 수집부터 시각화까지, 자, 다 할 수 있는, 예, 이게 다 연결된 과정이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 선호하게 되죠. 자, 아무리 모델링이 좋아도요, 탐색 단계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이상값이나 결정값을 처리하지 못하면 데이터는 그것을 이제 더티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 노이즈가 많이 섞인 더티한. 자,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2단계에 들어와서 전처리나 이상값을 처리하고 다시 데이터를 탐색해서 인사이트나 솔루션을 도출하는 게 하나의 파이프라인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 이후에 처리하는 요 과정, 그리고 탐색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데이터 전처리하는 요 과정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든지 R 프로그램을 통해서, R 랭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판다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탐색하려면 다 직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컬럼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피저, 그러니까 특성, 변수가 되겠고요. 자, 피저가 예를 들면 제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예를 들면 피저가, 그러니까 변수가 한 400개, 500개 됩니다. 컬럼이 400개, 500개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판다스 같은 프로그램, 그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중간에 생략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R은 그나마 이제 이 R 스튜디오를 통해서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사실은 함수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초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잠업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탭이나 애널리스트 탭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데이터 탐색에 좀 효과적인 요런 것이 됩니다. 요거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건 다음 시간부터, 다음 영상부터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기술 통계가 있고 추리 통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소위 이제 기술 통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탐색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머신러닝의 과정에서 보자면, 또는 우리가 데이터의 분포라든지 데이터의 속성을 조금 더 파악하는 단계죠. 자, 이 기술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데이터를,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로 바꾸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연령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자, 이것을 만 나이로 조사했으면 10대, 20대, 30대 또는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범주화하기도 하고 파생 변수를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키나 몸무게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거를 변수를 많이 넣을수록 머신러닝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노이즈가 많이 섞이니까, 자, 이 두 개의 변수를 합쳐서 키와 변수를 BMI라는 변수로 분석한다면, 네, 두 개의 변수를 하나로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여러 변수들을 한두 개의 어떤 특성으로 추액해서 분석할 수도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건 기술 통계가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각 변수별로 결집값이 어떤지, 이상값이 어떤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추리 통계라는 건 결국 우리가 소위 이제 얘기하는 추론적인, 확률과 추론적에 기반한 통계 분석을 의미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엑셀하고 각 SPSS 잠오비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실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엑셀의 기본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엑셀은 네, 자동 합계나 이런 함수 기능들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R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파생 변수를 만든다든지 결집값을 제외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상치를 확인할 때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시각화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요약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이나 R보다는 직관적으로 볼 때는 엑셀이 제일 편합니다. 이것은 무시 못할 팁이에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엑셀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엑셀은 여러분들 강력한 함수 기능들이 있는데요. 기본 함수 기능은 이와 같이 그 마크를 눌러주시면요. 합계나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등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공을 합니다. 이후에 기타 함수는 함수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사인, 코사인도 나오고 쭉쭉쭉 나옵니다. 자,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은 기본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니까 역시 데이터 우리가 전 처리 단계에서는 아주 강력한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될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각화에서 엑셀도 꽤 쓸모있는 시각화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엑셀은 지금 위에 보시는 요 부분에 차트가 다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보시면 시계열 추세선을 볼 수 있는 꺾은 선형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 시각화를 원하신다면 R에서는 우리가 ggplot,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matplotlib이라든지요, c본이라고 하는 고급 패키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는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도도 제공하고요. 피벗 차트는 뭐냐 하면, 피벗이란 기능은 우리가 피벗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요, 특히 여기 전체 데이터는 열을 얘기합니다. 컬럼. 자, 다시 얘기하면 피처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거나 또는 차트를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만약에 쓰는 데이터셋 구조가 피저가 한 700개쯤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즉 변수가 700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런 차트를 만들 때 일일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땐 제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다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피봇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피봇 기능을 여러분들 그 엑셀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요. 이것도 역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합계나 평균이나 이런 걸 자동적으로 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함수를 삽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지수, 인덱스를 만들 때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이런 같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또 명령어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걸 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어떤 그 전처리 단계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탐색하는 단계에서도 엑셀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잠업이라는 걸 하나만 단독으로 딱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수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툴의 장점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 툴에서 가장 효율적인 필요한 기능들을 잘 아시고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 작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다 이어져 있는 어떤 연결된 작업을 할 때 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가 다 자유롭게, 요리사처럼요, 자유롭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우수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잘 배웠다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엑셀도 쓰고요, 필요하다면 파이썬도 쓰고, 또 필요하다면 R도 쓰고 섞어서 많이 씁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함수 기능에서 함수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함수 그걸 누르시고요, 쭉 보시면 함수 더 보기라고 있어요. 자, 자동합계 외에도 보면 재무, 논리, 텍스트, 날짜 및 시간, 참조 영역, 수학, 생각, 이런 식으로 일종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카테고리 안에 보시면 함수 더보기를 누르시면 통계라는 이러한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베타 값을 구해주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공학도 있고 쭉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이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average는 평균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correlation은 상관 분석. 우리가 통계에서 보면, 자, 상관값 R 개수를 많이 보시죠. 상관 분석에서의 R 개수를 볼 때 correlation을 보시죠. 자, correlation을 보는 이유는요. correlation 자체가 최종 파이널 분석이 아니고요. 사실은 머신러닝에서 여러 가지를 correlation 많이 씁니다. 특히 머신러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700개 피저가 있다면 700개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머신러닝의 툴 안에 700개의 변수를 다 쓰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정확도가 쭉 떨어집니다. 또는 정확도가 그대로로 하면 예를 들면 정밀도나 재현율 중에 하나가 지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지라도 가장 관계 있는 효율적인 변수를 소위 이제 베스트 피처를 이제 가장 옵티멀한 피처, 가장 중요한 피처라고 합니다. 그 변수들만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보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이런 R값보다는 보통은 연구나 레포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럴 때에는 시각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에 대해서 매트릭스 시각화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런 것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거 지금 자모비로도 그릴 수 있고 이건 R로도 그릴 수 있고요. 파이썬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는 이걸 또 히트맵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지금 상관성의 관계를 변수끼리 이렇게 행렬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게 시각화의 장점이고요. 보통 상관 분석은 그럴 때 많이 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unt if라고 하는 이 함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ntercept은 뭐냐면 여러분들 절편을 얘기해요. 자, 회기선에서의 절편, 우리가 회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x, y라고 설명했을 때 예를 들면 x축은 키라고 하고요. y축은 몸무게라고 가정해 보죠. 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큰 성인이 아닌 이상 초등학생을 예로 들어본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당연히 키가 큰 애들이 몸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죠. 자, 이와 같은 선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회기선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이렇게 하나하나 점 하나가 한 명의 개체, 자, 케이스라면, 자, 이것을 가장 줄여줄 수 있는 이 선을 하나 그리게 되고요. 자, 이때 절편이라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키가 0cm인 사람은 없잖아요. 키가 0cm라는 건 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자, 근데 제가 조사된 대상은 예를 들면, 키가 130cm부터 키가 150cm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도 0kg가 없죠. 몸무게도 한 30kg부터 몸무게도 한 60kg까지 조사가 됐어요. 자, 그때 출발하는 요 시점은 30이잖아요. 그쵸? 이것을 우리가 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선은 가상의 회기선을 그는 이유는 조사된 건 30kg까지밖에 조사가 안 됐지만 만약에 키가 130보다 더 작다면 뭐 110이라면 90이라면 자, 이런 가정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서는 조사는 돼 있지 않지만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절편 이하의 값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죠. 자, 그 추세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회기선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 가상의 회기선은 실은 하나의 예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프리딕의. 자, 그렇다면 자, 조사된 것까지의 선이 우리가 인터셉, 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첨도는 여러분들 이제 치우침인데요. 자, 이와 같이 뭐 예를 들면 분포가 이렇게 치우치거나 이렇게 치우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질병이라고 하는 걸 조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0은 질병이 없고 뭐 1은 질병이 중간이고 암 환자로 생각해요. 암 1기, 암 2기, 암 3기면 자, 여러분들 암 환자들 중에서 전 국민을 조사하면 누가 제일 많겠습니까? 여기 극단적으로 치우치겠죠. 암이 없는 사람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암 1기, 2기, 3기는 각각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자, 만약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확률 추론 통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확률 추론 통계는 여러분들 이런 정규 분포를 많이 가정하거든요. 뭐 때로는 분포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 분포도 있고 뭐 Z 분포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결론적으로 정규 모양. 자, 이 상위로 가면 제일 적고 하위로 가면 제일 적고 중간이 제일 많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건데
자, 실제 분포가 이러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이럴 때 쓰는 분포가 있어요. 음미양 획이라든지 아니면 포화성 획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분포에 맞는 이제 통계를 돌리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래야 조금 더 값이 훨씬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첨도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들 전부 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각화. 자, 평균도 시각화할 수 있죠. 인터셉트, 네, 첨도까지도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중앙값, 최소값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각화해서 뭘 통해서 보시냐면, 자, 이런 것들은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박스 플롯이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예,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때 가운데 있는 이거는 이 쿼타일, 소위 이제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앙에 오는 값이죠. 자, 중앙값하고 평균은 서로 다른 거예요. 자, 만약에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가운데 오는 값은 요 값이 될 거고 평균도 같을 겁니다. 근데 분포가 항상 이렇게 대칭적이지가 않아요. 그 경우에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네, 실제 중앙값은 여기지만 네, 평균이 이쯤 되겠죠?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중앙값을 보여주고요. 자, 이거는 쿼타일 3, 쿼타일 1. 자,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박스 플롯을 보는 이유는 예, 딱 하나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서 요 이상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점 형태로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이상값이라고 표현해요. 자,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셔서 이제 현업에서 분석을 하실 텐데, 자, 전처리 단계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두 가지라고 하셨죠. 자, 하나는 결측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상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 이상값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치로 확인하면 이게 어떤 부분부터 이상값이다라고 딱 정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슨 거리 기반에서 말로비스 거리나 뭐 쿡스 디스턴스, 쿡의 거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어느 수치 이상이면 이상값이다라고 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데이터마다 다 다릅니다. 가장 좋은 건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 플롯 또는 정확한 이름은 휘스커 박스 플롯인데요. 자, 이 수염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그 원피스에 보면 신수염 해석단이 이렇게 생겼죠. 마크가 신수염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최상 가장 위의 값보다 위에 있으면 위쪽으로 이상값이고요. 이거는 최하 아래쪽으로 이상값이 있으면 이거는 아래쪽에서 가장 이상값이에요. 자, 예를 들면 뭐 수학 점수로 치면 자, 이 수학이 굉장히 이번에 어려워서 시험이 평균이 한 60점 나왔습니다. 근데 만점 맞은 애가 한 명 있어요. 걔는 이상한 애죠. 네, 걔는 위쪽으로 이상한 값인 거예요. 평균 60밖에 안 되는데 만점을 맞았으니까. 자, 최하값은 어떤가요? 최하값은 평균 60점인데 1점을 맞은 애예요. 1점 걔도 이상하죠. 평균 60이면 60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걔는 최하에서의 이상값이죠.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박스 플롯입니다. 자, 나중에 다 프로그램 통해서 저랑 실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외도 첨도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회기선의 기울기, 슬럽, 그 다음에 스탠다이제이션, 표준화, 뭐 이런 것들은 다 통계 관련 함수입니다. 자, 여기 표준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 있는 이유는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그대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키하고 몸무게하고 변수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키, 몸무게, 제가 악력, 손가락 힘을 얘기합니다. 자, 단위가 다 다르죠. 키는 센티미터고 몸무게는 킬로그램이고 악력은 그램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세 개를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더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값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단위를 통일해 줘야 돼요. 그쵸? 단위를 통일을 어떻게 해줘요? 표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집단의 표본 편차는 표본 오차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오차랑 조금 다르긴 한데 굳이 개념을 하자면, 자,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에 더 가깝습니다. 자, 표준 오차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
전 국민,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전 국민을 생각할게요. 전 국민의 값으로 우리가 추정한다면 그때 생기는 오차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표준 오차라는 말 제일 많이 들어볼 때가 언제예요? 바로 선거할 때죠. 자,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 전체 국민을 다 조사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린 표본 조사를 하죠. 전체 국민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조사를 한다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표본이란 걸 조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표본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5천만 명의 국민의 생각으로 추론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통계라는 게 막강하게 쓰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표본을 가지고 전체 집단으로 해석하려면 오차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오차라는 건. 왜냐? 여러분들 1000명이 5천만 명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때 생기는 표본 오차 그래서 뭐 5%, 4%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표준 오차고요. 표본 오차고요. 표준 편차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표준 편차는 지금 현재 데이터 있죠. 데이터 내에서의 예, 떨어져 있는 산포예요. 산포라는 말은 뭐냐 하면 데이터가 얼마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느냐. 자,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느냐. 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글씨가 뭐 제가 악필도 있습니다만 이게 판서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래서 오차 편차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뭐 그 외에도 뭐 variation의 약자입니다. variation. 자, 모집단의 분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삭제는 제가 하면 되죠. 자, 지워드리고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추가 기능에 대해서 엑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엑셀만 이 수업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 영상이 엑셀이 지금 초점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시각화를 잘할 것이냐를 위해서 우리가 자모비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다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엑셀을 굳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자,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R이나 파이썬은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만은 자, 전처리라든지 탐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통계 데이터 분석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를 누르시고 통계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통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검정법이 뭔가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정법은 검정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테스트잖아요. 자, 테스트하는 방법이죠. 법은 방법. 그럼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자, 가장 간단한 거는 집단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 집단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거랑 두 개 집단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거랑 세 개 집단으로 테스트하는 건 다르겠죠. 자, 이때 집단이라는 게 만약에 Y라면 자, Y라는 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만약에 Y라는 말을 쓴다면 이건 결과입니다. 자, 제가 보고 싶은 결과, 아웃컴. 자, 예를 들면 흡연을 많이 하면 자, 암이 많이 걸리냐? 이거 보고 싶어요. 자, 그럼 Y는 뭐죠? 암이죠? 이게 Y죠? 자, 근데 여기서 암이라는 게 만약 정상, 암 이렇게만 구해서 정상은 0으로 암은 1로 코딩을 했어요. 왜냐? 자,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 못하죠. 자, 컴퓨터는 0, 1 이런 수치를 이해해요. 자, 한글 자체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얘네들이 구분을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때는 집단이 두 개죠. 자, 그러면 집단이 두 개일 때 쓰는 이제 검정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상암이 아니라 정상암, 1암, 사망 이렇게 코딩했으면 네, 사망 2로 코딩했다고 치면 이때는 집단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집단 3개에 어울리는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밑에 검정법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예, 사실은 보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알고리즘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는 응용하고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을 다 통틀어서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암기하기보다는 이걸 주어졌을 때 잘 쓰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분석은 이와 같고요. 제공한 데이터 분석 거의 다 있어요. 이론 배치법. 예, 이거는 Y가 하나일 때, 자, 결과 그룹이 하나일 때, 분산 분석, 이온 배치법,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법은 그냥 투웨이 에노바 이런 거고요. 자세한 거는 그 관련 수업 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법, repeated made ANOVA라고 해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관 분석, 공분산 분석, 앵코바라고 하죠. 앙코바. 그 다음에 기술 통계법, 디스크라이브. 네. 그 다음 메서드가 있고요. 치수 평월법, 그 다음에 F 검정. 네, 이런 것도 있고, 프리웨이 분석도 있네요. 프리웨이 분석은 우리가, 그 카운트 자료들. 우리가, 이런 셀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코로나에 한 번 걸린 사람, 두 번 걸린 사람, 이런 걸 이렇게 카운터로 조사한다면, 예, 횟수로 조사한다면 프리웨이 분석을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관련 수업 때 들어보세요. 히스토그램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엑셀의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꿀팁 모르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엑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여기 파일이라는 거 있죠? 파일을 클릭을 꾹 해주십니다. 네, 꾹까지 아니고 살짝 쿡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옵션이 뜨시면요. 자, 밑에 쭉 보시면 추가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자, 추가 기능 꾹 눌러주세요. 간단히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 위에 보시면 분석 도구 추가 기능에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당신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이 기능을 추가로 제시할 겁니다라는 의미가 네 글자로 추가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유료를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무료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도구를 클릭하시고 밑에 추가 기능에 자, 이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도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 분석 도구를 딱 누르셔서 여러분들 그 확인 누르시고 이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시면 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추가 분석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옵션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어서 SPSS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SPSS는 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제가 SPSS를 지금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PSS는 더 직관적이죠. 자,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사용하기 편해요. 자,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 이런 걸 공부하셨는데 만약에 SPSS를 쓴다라고 하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그림판을 이용하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그림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림판 간단히 쓸 수 있잖아요. 네, 오토캐드나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그림판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머신러닝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파이썬이나 R 프로그램이 막 각광받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파이썬과 R이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머신러닝, 딥러닝 때문이에요. 머신러닝, 딥러닝을 우리가 그게 이제 유행이 되면서 이런 분석 프로그램 중에 R 유저, 그러니까 소위 R을 쓰는 유저, R 유저와 파이썬을 쓰는 파이썬 유저가 많이 늘어났는데 SPSS는 아직 그런 그 데이터 마이닝 또는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에 좀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SPSS 작자가 사회과학에서의 통계 분석을 위한 툴이라는 의미를 약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불러오시면요. 엑셀 파일 불러올 수 있어요. 파일 누르시고 블로그에서 CSV나 엑셀 파일 불러오시면 이런 게 뜨시면 여기서 클릭 분석 있거든요. 위에. 자, 여기 보시면 네, 분석이라는 요 툴이 있죠. 여기요, 분석. 자, 분석을 누르셔서 여기서 이제 기술 통계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처럼 기술 통계가 나옵니다. 그럼 기술 통계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 기술 통계는 우리가 그 연속형 변수를 볼 때 보는 거예요. 기술 통계는 여기다 미리 좀 적어줄게요. 자, 연속형 변수는 기술 통계를 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는 뭐죠? 빈도 분석을 보는 거죠. 이게 기본 핵심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자, 그럼 기술 통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평균, 표준 편차, 표준이에요. 편차 등등등 있어요. 뭐 1쿼탈, 2쿼탈, 4분위수 등등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빈도 분석은 그게 아니라 새알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빈도를. 그러니까 이걸로는 뭘 볼 수 있어요? 퍼센트를 볼 수 있어요.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면 여기 지금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게 옵션에 따라서 외도, 첨도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모비를 이제 설치를 하실 텐데, 자, 일단 설치 방법을 간단하니까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로 익혀보세요. 간단해요. 구글에서 JAMOVI 자모비를 검색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버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솔리드 버전, 고정된 버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윈도우나 매킨토시나 리눅스나 이런 OS에 따른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윈도우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모비가 깔리고요. 깔리고 나면 이게 뜹니다. 자, 아까 보셨던 SPSS랑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 자모비는 R 랭귀지를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자, R 랭귀지를 또 S 랭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자, R 랭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하고 똑같이 분석이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 지금 예, 뭐 베이지안 뭐 이 뭐죠? 베이지안 클릭하는 아이콘도 있고요. 에노바 뭐 T테스트 뭐 이런 등등등등 여기 쭉 나와 있죠. 요인 분석도 가능하고요. 자, 이 중에서 이 우리가 이 자모비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R로만 하면 너무 어려워해서 시각화를 간단하게 그냥 탐색적으로 볼 때 자모비를 이용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서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통계 프로그램들이 다 기본적인 통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 편하다. 두 번째 편하다. 세 번째 무료고 편하다. 무료예요. 자, 단점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GUI 형식의 프로그램, GUI라는 거는 이렇게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니까 이렇게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거 있죠. 클릭 아이콘으로 이런 거는 자, 확장성이 부족하다. 확장성이라는 건 패키지를 깔아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분석 툴이 추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공하는 것만 제공해요. SPSS 마찬가지죠. 자, 하지만 R이나 파이썬의 장점은 뭐죠? 확장성이죠. 실제 그냥 R은 예, 뭐 한 달에도 수도 없이 새로운 분석 알고리즘들이 올라오죠. 모델들이.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분석 그 모델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 그러게 안 된다라는 게 단점이니까 간단하게 탐색적으로 시각화를 보고 싶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모비 하면 여러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데이터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습을 이후에 하실 텐데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데이터 탭에서 네, 누르시면 아까 약간 엑셀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함수를 코드를 모르시더라도 예,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탭에서는 예를 들면 뭐 셋업하는 것도 있고요, 변환하는 것도 있고요. 자, 어떤 행을 추가하거나 네, 이런 없애는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뭐 머즈한다. 파이썬에서는 머즈라는 표현도 있고, 네, 커넥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연결하는 것도 있고 병합하는 것도 있죠. 예,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자, 만약에 병합한다라는 건 여러 데이터셋을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이라는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가 있고 혈액이라는 게 있으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넥스는 뭐냐 하면 그걸 이제 머지라고 해요. 병합한다. 커넥스는 뭐냐 하면 케이스를 합치는 거예요. 케이스 수를. 예를 들면 똑같은 변수인데 혈액하고 제가 건강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조사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조사한 거랑 B라는 사람이 조사한 거랑 우리가 툴은 똑같아요. 도구는 그 설문지는. 그러면 케이스를 합칠 수가 있겠죠. 자, 그때는 우리가 커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필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은 보시면 애널리시스 들어가시면 자, 뭐 t-테스트, 애노바 등등등등 막 팩트 애널리시스부터 뭐 리니어 모델까지 쭉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모듈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자, 추가 분석 모듈 중에서 여러분들 뭐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자모비에서 스카트 플롯을 우리가 설치를 하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련된 스카트 플롯 그 산점도라고 하죠. 산점도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자, 파일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파일 불러오기는 간단합니다. 자, 아까 여기 파일 있죠. 파일에서 오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오픈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또 뭐, 세이브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엔 세이브 as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파일명으로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익스포트는 내보내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이 파일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기능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계속 살펴보실 거고요. 자, 오늘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내용들, 실습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